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쌀이 없어졌다고, 쌀이 부족해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미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농업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그리고 그것을 정치와 엮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재밌을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농업민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드디어 여기 끝내주는 경제 모셨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통로에서 뵙고서 한번 꼭 나오고 네. 싶었습니다. 제가 네. 농업 얘기를 네. 다뤄주는 유튜브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를 또 하셨고, 네. 또 농업하고 관련된 활동을 그렇죠. 그 전에는 또 계속 네. 하셨고. 제가 내려서 농사짓고 산 건 92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열린우리당 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지방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경험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간 농사 짓는 게 제 밥벌이였으니까 네. 농업에 대해서는 한 30여 년 정도 뭐 이래저래 관심도 좀 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분야인 거죠. 근데 그래도 또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안 여쭤볼 네. 수가 없어서 네. 어제 투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잘 됐고 잘 시작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은 안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취임식에 앉아 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네. 다행히 이겨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인데 실제로 그렇게 득표가 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 선거가 23%였는데 이번에 네. 25%니까 한 대구, 경북 합쳐서. 아니 경북만. 경북. 대구는 저희보다 조금 더 낮아요. 네네, 네. 더 낫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의 비율이 아니라, 저희는 보통 워낙 표가 적게 나오는 곳이어서 개수로 쳐요. 몇 개씩 늘었는지. 저희가 24,312개인가? 요게 늘은 거예요.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그러면 늘었네요. 늘긴 늘었죠. 근데 네. 22개 시군에서 24,000개 정도가 표가 늘었다고 하면 지금 치러지는 대선은 엄연히 그 계엄을 겪으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네. 저쪽 당에 분명히 페널티 사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 정당을 찍을 수 있지라는 것이 제 마음에는 아직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우울한 거고, 그래도 표가 조금 늘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의 경우는 선거라는 게 양극단에 있는, 극단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죽어도 이 정당을 찍는 사람과 죽어도 이 정당을 못 찍는 사람들의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이 중도층이 없는 거예요. 경북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되어 있고 그 외부와의 교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도시 전체가 정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도층도 없고, 선거운동을 해도 그 정도인 것 같고 안 해도 그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난 세월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의원님은 지방의회는 네. 진출도 하셨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방의원은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뭐 지방에 조그만한 그 살림 산다 생각하니까 찍어주셨고, 그건 민주당이라도 찍어주시는 예,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 중대선거구제니까 3명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할 땐 제가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뭐 일 시켜보니까
뭐 빨갱이 그러지만 실제로 민주당이어도 일하는 거는 훨씬 더 국민의힘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떤 민원도 이렇게 피드백이 빠르고 네네. 이러니까 뭔가 이 성과를 내기가 좋은 게 기초의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의원 할 때도 제가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이거는 이제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완벽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게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인 네. 거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근데 민주당이 몇 분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몇 년 전에 선거에서는. 아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북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대구에서만 있었나요?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한 번 당선이 됐고 아.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죠. 무소속이었군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당선된 사례가 있고 네.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답한 얘기는 또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더 중요한 해법을 찾아야 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이야기인데요. 네. 농업 이야기 뭐 식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요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현안은 양곡관리법이었거든요. 양곡관리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던 네. 법 중에 하나였고 민주당에서는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요거는 탄력을 받을 것 같이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쌀이 남는다고 네. 들어봤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쌀이 계속 남는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을 이 쌀 농사를 더 지원을 해주면 쌀이 더 남을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 물건이라는 게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서 생산이 되는 게 맞고 그거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돼야 되는데 왜 쌀은 생산자가 마음대로 생산해 놓고 가격이 일정하게 보장이 안 되면은 국가 보고 그걸 사라고 해?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그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거 또 국힘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네. 크죠. 그런데 이제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저희가 쌀 재배 면적이 넓어요. 네. 그래서 쌀 생산이 과잉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쌀 생산이 과잉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농가 인구의 상당수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네. 쌀 농사 아니면 사실 딱히 지어서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아. 쌀 농사는 99%가 기계화가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요즘 농사를 쌀 농사는 전화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화로요? 네. 무슨 얘기죠? 그 법인 영농 법인들이 보통 네. 농기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모내기철에 모 심어라 그러면 와서 모 심어주고 아. 약쳐라 그러면 공동 방제해서 약쳐주고 수확기 대에서 이제 컴바인이나 이런 거 농기계 작업단이 쫙 들어와서 농민은 수확을 전화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시키기만 한다. 네, 실제로 농민들이 네. 이 논농사의 경우 이 노동 일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농사짓기 딱 좋고 네.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않아도 농사짓기도 수월하고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국가가 이것을 수매해 주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냥 쌀 농사를 계속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쌀이 과잉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에 저희가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그 법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는 재배 면적을 일단 조정하자. 이 많은 농지에 그중에 한 일정한 부분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 3만 헥타르 정도만 네. 다른 작물로 전환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쌀 이외에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너무 낮다. 네, 네. 거기다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입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도 크니 한 3만 헥타르 정도만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작물로 하면 쌀은 안정적인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재배를 면적을 조금 분리하는 거 생산을 조정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후의 문제로 해서 어느 해는 대풍이 들 수 있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판단하자였어요. 그 전에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거는 뭐 3% 이상 뭐 생산량이 많아지고 네, 5% 네. 이하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양을 어느 가격에 매일 팔 것인지는 정부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어쨌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에 정부가 좀 개입하도록 하자. 그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난번 양곡관리법의 핵심 내용인 거죠. 아, 그러면 어쨌든 재배 면적을 줄이자는 거니까 좀 줄이자는 거죠. 공급 과잉 우려를 낳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이게 수도 있겠네요. 그 면적을 줄이면서 이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지었을 때의 기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네. 기대소득만큼을 보장해주면 얼마든지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전환하려 그러면 사실 뭐 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논이라는 게 네. 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작물 심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네. 이게 논하고 밭하고는 이 땅이 이렇게 기능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밭은 물 빠짐이 빨라야 되지만 저거는 땅 파면 10cm 이상은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게 네. 논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관수로 이렇게 정비 사업하고 해서 밭작물이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네. 밭 작업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거죠. 근데 그래도 국가가 어쨌든 쌀을 사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네. 그 쌀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되지 않나요? 이제 전환을 하는 인센티브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네. 힘들잖아요. 일단은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분들의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면적을 조정하려고 애를 써도 이 쌀이 어차피 정부가 수매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매입을 해준다가 아니거든요. 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는데 어느 해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해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정부가 그것을 가격에 뭐 끼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대를 주는 법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일본 사례 요즘 뉴스에서 자꾸 보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쌀이 또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23년도에 기후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예, 뭐 그게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전문적인데 꽃이 피는 시기에 네. 등숙기라 그러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너무 더우면요. 네. 수정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아. 근데 그때 일본의 이 기후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은 쌀의 품종을 어떻게 했냐면 봄에 추워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냉해 피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을 했고 네. 그런 종자로 이렇게 다들 심었는데 이게 그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름에 너무 7, 8월에 너무 더워지니까 네.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안 맺힌 거고 그래서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졌는데 여기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나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을 할 때 가격에 일정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격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농협이 이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밥 한 그릇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 뭐 커피 한 잔 값보다 안 된다. 그러니 적정한 가격은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량은 계속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계속 방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매대에 쌀이 없어서 네.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기조에서 정책을 펴는 거지. 네. 이것을 공급을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정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쌀값은 여전히 비싸지요. 아, 근데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너무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불안하기도 그래서 하고요. 일본의 농정 당국하고 네. 소비자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아, 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건데 소비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예. 금방 정부가 소비자 편 그러니까 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차라리 농림부라고 하지 말고 물가관리청으로 바꿔라. 물가가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은 걸핏하면 수입해서 농산물 수확 시기에 농민들 골탕 먹이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마늘 수확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두면 그만큼 시장에 마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한 달 뒤면 마늘이 수확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마늘 가격이 조금 올라요. 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소위 할당 관세 그래서 저율 관세로 해서 그 한 수확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하고 얘네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시장에 방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수확 시기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는 현상이 지난 3년간 해마다 벌어졌던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예, 예. 아니 갑자기 의원님 대파 파동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지난 총선 앞두고 그것도 그런 건가요? 그때 물가 점검하러 나갔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보고 하여튼 뭐 옆에서 누가 잘못 보고했는지 네. 이 정도면 가격 합리적이네 하면서 터무니없는 맞아요. 가격을. 근데 그게 원래 그 당시에 3천 얼마인지 뭐 한 4천 원 가량 했는데 다른 마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마트에서는 뭐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는지 800 얼마에 네네네. 팔았던 870 거예요. 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한 그랬죠. 가격이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물가가 조금 오른다,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산물 할인 정책 해가지고 네. 대형 유통 업체에다가 실제로 들어오는 가격이 파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야 그러면 1,000원에 팔어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줄게라는 할인 정책을 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예산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형 마트로 마트로 들어가는 거죠. 가는구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농민들한테 당연히 이게 돌아갈 네.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들은 이게 사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농민들한테 일정하게 그 예산에 지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대형 유통마트 유통업체에만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네. 했던 거죠. 마트에서 농민들한테 살 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건 아니고요. 싸게 파는데 차액을. 근데 우리나라가 네. 이 뭐 유통에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네.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밭대기라 그래요. 밭 네. 전체로 상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해요. 그러고 네. 나서 작업을 상인이 해서 상인이 작업해간 것을 경매로 붙이거나 유통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또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에서 MD를 고용해서 네. 현장에 와서 그냥 밭에 있는 파, 마늘, 양파 이런 걸 매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지요. 농가는 그렇게 파는 이유가 뭐냐면 싸더라도 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인건비가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람 사가지고 그거 캐서 건조 작업하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조금 덜 벌고 그냥 그런 대형 상인들한테 그냥 밭대기로 파는 거죠. 그런 그 과정에서 마진은 이제 그런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마트에다 보조금을 주고 좀 더 비싸게 사라고 해도 유통업체에서 비싸게 사게 되는 네, 거겠네요. 그렇죠. 마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뭐 마트나 중간 유통업체나 다 거기가 이득인 거기가 거고 농민들은 농민한테는 밭대기로 이미 다 팔았고. 예산을 지난번에도 뭐 50억이니 65억이니 책정을 해도 농민한테는 그게 전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화로 쌀농사 짓는다는 말씀하고 네. 또 지금처럼 농민들이 다 이거 포장해서 팔고 이거 하기 어려니까 밭대기를 그냥 다 팔아 버린다는 것하고 네. 다 이게 인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 제가 듣는 얘기들은 외국인 노동자 뭐 얘기 이번에 대선에서도 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네. 논란이 막 있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가 네. 주장해서.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농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다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임금 같은 게 이슈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촌 현장은 수학이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창녕에서 지금 양파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무부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들 단속한다면서 단속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몇 번 잡혀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는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농민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 농림부도 알고 있고 법무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네. 요게 꼭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력 업체도 있고 네. 또 불법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저 집에 몇 명의 노동자가 어디서 왔는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네.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나와서 네. 그렇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네.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운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 농촌 인력의 일손 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법적으로 이걸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법안은 또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저희도 법적으로 정비를 해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해당 국가 뭐 방글라데시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거든요. 여기에 농협이 나서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데리고 들어와서 작업장에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저희가 네, 네.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용이 그럼 어떤 겁니까? 산업연수생제도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정확한 법명은 저도 이제 낸지 한참 돼가지고 네, 네, 기억은 네. 안 나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이고요. 하나는 출입국 관리법. 이 사람들은 그 비자 형태가 다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 그 법에는 계절 근로자. 딱 그 농번기에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내주는 그런 형태인 그게 건가요? E9 이래가지고 뭐 그런 법 비자들이 그래서 불법 있어요.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네. 왔다 갔다 할 수 그리고 있게. 저희가 이거를 그 해당 정부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을 하고 네. 그래서 인신매매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국내로 들어올 때 돈을 주고 맡겨놔 놓고 들어오는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게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국제 인권이 보고도 되고 해서 네. 저희가 그 인권 침해, 그 인신매매 사례로 네. 저희가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임금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덜어 네.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건 되게 주의 깊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신안에 그 염전에서 생산됐던 소금이 지금 우리가 수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장애인에 대한 불법 고용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네네. 국제 인권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인권국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국제 노동 규약은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그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가장 좀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선주들, 배 타는 사람들. 어민들도 외국인 노동자 많이 없으면 써요. 안 되는군요. 네,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약간
제재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법적으로 좀 정비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지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농업하고 어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이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을 계속 들여오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면에서 하는- 본다면 네. 지금 우리는 농사 형태가 굉장히 소규모가 네. 돼 있어요. 네. 소농이 적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농가가 하나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1.5헥타르라 네. 그러거든요. 1.5헥타르면 평수로 치면 4,500평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저런 농기계가 하나 들어가면 보통 농기계 하나가 수익을 내는 농지 규모를 30헥타르 정도로 잡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농작업을 평균 한 6헥타르에서 7헥타르 정도를 농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1.5헥타르면 반에 반도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농지가 한 농가가 가지고 농사 짓는 규모가 너무 작다 네. 보니 생산비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은 작은데 농기계는 또 있어야 다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것도 거예요. 대출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농기구도. 맞아요. 농기계 값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서 농가를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규모화라는 게 이미 저 호남 쪽의 쌀 농사 중심은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남 쪽의 밭농사 중심의 농가들은 진짜 1.5헥타르예요. 제가 딱 1.5헥타르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지를 좀 그리고 농기계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쪽에 논이 있고 이쪽에 밭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서 그래서 농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거를 좀 땅을 몰아주는 거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가 지금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교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교환해서? 옛날에 그 농지 정리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길을 내려고 하면 나도 요만큼 내고 너도 요만큼 내고 서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이 논의 규모를 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내 땅이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사 지을 때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규모화하고 집적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 분합이나 합병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게 저희 이번에 농정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의 소농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면 평당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인건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농지가 요만하면 기계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키우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이고 뭐 다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 교환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네.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기업농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규모화는 할 수 있잖아. 다 매입해서 그런 방법은 이제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농사라는 거, 농업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제가 볼 땐 이미 문경에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네. 논농사 짓는 경우가 논이 그 평야지대처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논, 저 사람의 논 다 모아가지고 영농 법인 구성해서 그 법인의 젊은 사람들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해서 이 농민들한테는 소득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농사 짓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곳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곳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를 집적화하는 거 이렇게 합쳐두는 거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꾸준히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내 논을 여기 있는 논을 팔고 저쪽에 있는 논을 사서 저쪽에 있는 내 땅하고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뭐 농지 관리 기구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런 농지 관리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 역할을 하는 하자라고 기구가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네, 그게 네. 공약에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약 중에 한 줄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농지은행하고는 다른 건가요? 좀 달라요. 농지은행은 그야말로 국가가 농지를 매입을 해서 내지는 뭐 내가 농사짓기 어려워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짓기 어려우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빌려주는 제도가 네. 농지은행 제도. 좀 취지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좀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좀 규모화하면은 저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AI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네. 자율주행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은 우리 다 테슬라 뭐 이렇게 많이 네. 생각하는데 사실 농기계 만드는 그 존디어라는 회사가 또 자율주행이 그렇게 맞아요.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1.5헥타르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규모화하자. 그리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손 빌리지 않으면 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농업에서만 예외라면 네. 이 농업이 예외라는 얘기는 그러면 농업이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농업의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AI도 들어와야 되는데 존디어가 트랙터 네, 회사거든요. 거기 주가가 엄청 네,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요. 그리고 네. 여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쩌면 그 자동차나 뭐 드론이나 이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농작업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따야 되는데 색채 감별하는 기계를 얹어서 네. 쭉 가면서 빨간 색채가 뭐 요만한 토마토의 한 80%가 빨갛다 그러면 따라는 명령만 넣어 놓으면은 자기가 바꿔라 인공지능이 다 찾아가서. 다 찾아가면서 다 따거든요. 네.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령화를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색채 감별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쌀 도정을 할 때 네. 약간 누런 쌀은 골라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정미소 가면 다 그런 기계가 네. 있어요. 색채 감별하는 게. 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 있군요. 정밀 쌀 요만한 쌀도 색채 감별해서 노란 거는 걸러내는데 흰쌀만 이렇게 그럼요. 뽑아내고. 그러면 토마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규모화가 진짜 중요한 과제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뭐 수출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는 지금 쌀은 남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뭐 자금도 안 된다고. 1차 산물의 수출 양은 그렇게 안 많아요. 저도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 1차 산물 그러니까 곧바로 생산된 거 하는 게 대체로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농식품은 수출을 많이 해요. 저희가 김치 이런 거, 떡 이런 것들 수출은 많이 가공된 하는데 거군요. 가공된 건 많이 하는데 1차 산물은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것도 조금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딸기 재배를 했는데 딸기라는 게 수출을 하려 그러면 컨테이너 이게 한 틀이 나와야 돼. 지게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비행기에 실어야 되잖아요. 네. 딸기 요만큼 나온 거 가지고 수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수출이 그렇죠. 된다는 건 일정한 물량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여기서 다 포장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인건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딸기가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호도가 높은데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건을 그냥 보내면 그쪽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건 현장에 맞게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 수출하는 농업으로 이렇게 차차 바꿔 나갈 수도 있다. 수출, 규모화하고 네. 기술 도입하고 수출하고. 이번에 뭐 일본에 이렇게. 쌀 수출한 것도 네. 그렇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보통 이제 농수산 유통공사가 그 일을 하는데 저희 농산물이 사실은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품질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
딸기 진짜 맛있고요. 네. 미국 가면 우리나라 같은 딸기 못 먹는다. 아, 그건 그래요. 네, 당도가 너무 떨어지고 네. 그다음 배. 아, 우리나라 배도 그래요. 배가 너무 맛있대요. 아, 군침도네. 네, 배, 참외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소고기가요. 네. 우리나라 한우가 어느 나라도 직접 구워가지고 그냥 그냥 생고기를 구워서 아무 요리 없이 먹을 수 있는 한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소고기를 네, 그러네요. 미국산 고기, 어. 호주산 고기 모두 다 양념을 해서 맞아요. 먹어요. 스테이크에 소스를 네. 막 뿌려가지고 근데 먹는데. 우리는 한우를 그냥 구워서 네. 그 육즙을 즐기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경쟁력이 아주 높다.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프라이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짧게. 그 농촌 기본소득, 네.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성장해 오면서 굉장히 많이 그 저거- 실행도 하고 네.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저거 뭐라 그러지? 욕하는 사람들은 저거 돈을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퍼주기 네. 하냐 이러는데 일단 저는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어떤 법안입니까? 그 농어촌 기본소득에 네네네. 관한 법안을 아. 해놨어요. 저는 아.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예요. 네.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저도 한 30년은 넘게 살면서 저는 농촌에 살고 싶은데 실제로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네. 거예요.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가능해졌던 게 한 10년 정도 뒤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10년에 예, 근데 보릿고개가 이게 있네. 농사라는 거는 소득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1년 12달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늘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죠. 연료비도 내야 되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수도요금도 네. 내야 되지. 뭐 전기요금도 내야 되지. 살기가 너무 힘들 때는요. 누가 이거라도 나한테 한 단돈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주면 내가 늘 이거 공과금이 나한테 빚처럼 여겨지지 않고 요 고비 넘기면 농사지어서 소득이 나오면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막 생활비 전체가 아니고 아니고. 단돈 30만 원만 그렇죠.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연천에서 하는 네, 경기도 청산면에서 연천. 하는 거는 15만 원이에요. 월 15만 원씩 네. 지금 뭐 5년간 지급한 그렇죠, 실험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폐염전에 태양광 패널을 넣어서 네. 태양광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하고 싶은데 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에 걸려요. 맞아요. 예, 그 사회복지 비용에 네. 일정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너무나 과도하게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는 최소한의 지급을 해주고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지방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재원을 발굴하면 되거든요. 신안처럼 햇빛 소득을 만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뭐 대규모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저수지에 뭐 한 10% 정도 수상 태양광 패널을 네. 얹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에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원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수원에서 여기 울진에다 한 해에 365억인가를 줘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암이 발생할 위험이든 뭐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든 이건 주민들이 겪는 건데 이 돈은 단체장의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네. 불만인 거죠. 그건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인심은 네가 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그 돈이? 그렇죠. 그럼 시장 군수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역개발 쓸수 사업으로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원의 일부를 주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 동시에 한다가 아니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은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간다. 네. 이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본 정신인 겁니다. 저는 그런 법안이 꼭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발의를 해두셨군요. 제가 네. 몰랐습니다. 언제 발의하셨어요?
그거는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네.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네네네. 이렇게 발의한 분이 4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공청회도 했어요. 근데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이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면 받는 거죠. 그렇죠. 뭐 농업하고 그 있지 않아도 지역에. 그 지역에 그렇죠. 살고 농촌에 살고 있으면 예, 소상공인도 받고 그냥 그냥 그 지역의 살고 주민이면 있으면 받는 그러니까 거죠. 농업을 준비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도 그럼요. 있고. 아, 정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업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네.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